지난번에 경제 다 끝났나요? 어디가 차례 고초인가? 응? 95? 95페이지요? 경기 변동 하실 차례군요. 경기 변동에서는 이제 문항이 출제가 되면 한 문항 뭐 이런 정도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도 어렵지 않게 주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경기 변동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체적인 어떤 이제 경제 활동이 상승과 하락을 불규칙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이 추세선은 이 경제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을 보면은 완만하게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이제 단면을 잘라 보면은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경제 성장보다도 조금 더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9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 그림이 이 단면을 잘라낸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선이고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저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기는 뭐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뭐 주기는 뭐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정점하고 여기 있는 저점 사이의 깊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그랬고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진폭이 크다라고 그때 설명을 해드렸죠. 네? 진폭이 큰 이유는 왜 진폭이 크다고 그랬어요? 내가 요즘 너 때문에 뭘 못 물어보잖아 지금. 참 진짜 이거 오전에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진짜. 그리고 앞으로 대답하기 전에 나하고 눈을 맞춰. 그래갖고 이상한 대답 나오면 또 참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높은 정점하고요 낮은 저점이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절량을 늘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량을 늘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유량이 절량의 변화분인데 주택은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을 바로 늘리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경기가 후퇴해서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재고 물량을 한 번에 소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폭이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크게 나타나겠죠. 이것도 답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작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출제한 선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의 뭐 국면을 보면은 뭐 두 가지 국면, 네 가지 국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뭐 크게 구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돼 있어요. 유형을 보면
순환 변동을 위시해서 장기적 변동이 이제 추세 변동 또는 뭐 계절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걸 이제 일부 교재에서는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고 소개된 경우도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얘만 존재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이 사이클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변동도 존재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순환 변동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시면 돼 있고, 여기 있는 이 추세 변동이라고 그랬을 때요, 얘는 장기적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는 인구의 변화 등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 거죠. 일반 경기 같으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이제 일반 경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추세 변동에 대한 거는 50년 이상을 주기로 나타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1980년 있죠. 이때 아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한 1000불 수준일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80년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이게 그때 아마 마지막 해가 됐었을 거예요. 79년인가가.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시대,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불 시대.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원래 용어는 없지만 중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게 그 당시에 모토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18년이 됐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뭐 한 3만 불 수준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상 3만 불까지 되긴 좀 어렵겠죠. 뭐 이 정도. 근데 이 1000불에서 3만 불 오기까지가 지금 몇 년 걸렸냐면 38년 걸렸잖아요. 이게. 근데 1960년 기준하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100불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100불에서 3만 불까지 오기까지가 한 58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라는 것도 단계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변화되는 것을 표시할 때 일반적인 이제 뭐 추세 변동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절 변동은 이제 1년을 단위로 나타나죠. 일반 경기는 사회 관습에 따라 추석 경기나 설 경기 이런 거 지칭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부동산 경기에서는 봄, 가을에 뭐 이사철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이 되면은 건설 공사의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 매년 이 계절이 되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계절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 같으면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전쟁 등에서 유발되는 경우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경기 같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유발되는 경우가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이게 상향 조정이 되면 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가 또는 대부 비율 이걸 정부가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이게 조정이 되니까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시험 지문에서 쓴 거죠.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쓰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적으로 이 건축 경기를 지칭해요. 경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얘가 중심이에요. 주택 건축 경기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업용 또는 상가 또는 뭐 공장 또는 토지 얘네들이 분양이 안 되거나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큰 이슈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분양이 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사회적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의 좋고 나쁨에 대한 거는 주택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뭐 협의, 광의, 최강의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학에서는요. 주택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경기도 주택 경기가, 시장도 주택 시장, 그다음에 정책도 주택 정책, 금융도 주택 금융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계 측정 지표라고 돼 있어요. 지표를 활용하는 이유는요. 경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경기의 흐름의 변화를 우리는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식으로 경기가 상승 국면을 거두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급격히 꺾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재고나 실업이 이게 급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를 회복시킬 때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정부는 경기가 꺾일 때 개입을 하는 거는 너무 늦은 시기니까 대충 한 이 정도쯤에서 경기에 대한 변화를 추정을 해서 경기가 꺾이는 타이밍에 개입을 해서 얘를 이렇게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뭐를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지표를 우리가 활용한다. 근데 일반 경기에서는요, 뭐 종합 지표를 쓰기도 하고 경제 심리 지표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지표를 쓰는데 그 복잡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인용은 안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일반 경기가 기본적으로 이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파악을 하죠.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고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네랑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경기도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큰 틀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건축량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건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고 반대 경우는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파악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98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건축량은 이제 공급 지표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무슨 지표? 수요 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보조 지표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일반적인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이 뭐 늘어나고 있느냐 여부는요. 취득세 뭐 등록 실적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건축량이 늘어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건수라든가 또는 택지의 분양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실태를 조사해 보면은 건축량의 규모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는요, 문항이 출제가 될 때 요런 애들은 그냥 지문 하나로 빼가지고 5개 지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뒷페이지에 나오는 이 경기 순환, 옆에 있는 이제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걔들도 지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유일하게 단독적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애니까 이제 그런 정도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자, 특성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되죠. 같은 도시라도 지역에 따라 경기가 달라진다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서울 같으면은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죠. 전반적인 서울의 경기가 안 좋아도 강남의 재건축 경기를 중심으로는 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라고 그러냐면 개별 경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기냐면 주기가 길다는 얘기죠. 상품의 수명이 일반 상품보다는 길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파동이 좀 느리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 이제 참고로 하시면 여기 주기가 길다고 그랬을 때 이건 주순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주순환 기준 할 때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긴데 장기적인 변동을 하면은 일반 경기가 길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나올 일은 없고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주순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이제 참고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서로 일반 경기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반드시 똑같이 병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동행하거나 아니면 후행하거나 또는 역행할 수도 있고요. 선행의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영향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게 되면 부문 시장별로 변동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일반 경기와의 어떤 이제 시차 관계를 본다 그러면요. 일반 경기랑 비교해서 전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애들이 있고요. 후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고 역순환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는데 전순환적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보다 앞서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면 바로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된다는데 지금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선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 뭐 그런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셔도 되는 그런 유형이고 후순환적인 거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처져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뒤처져서 움직인다는 거죠.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후순환적인 양상을 띠는데 부동산 경기도 이 안에 가면은 부분별 경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요거는 이제 일반 경기하고 움직임이 같이 간다라고 그러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는 역순환적인 양상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때 단답형으로 나눈 건 역시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선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주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요. 대부분 이제 기업용 부동산의 투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주로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경기가 이 수출 경기가 있고 내수 경기가 있다 그러면 얘가 중심인데 이제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요.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겠죠. 이때 이제 주로 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데 자금은 제한적이니까 뭐가 상승하냐면 이자율이 상승하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이 높고 돈을 대출해 줬을 때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시중의 자금이 산업부문으로 집중이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특히 주택 부문에서는 투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는 위축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일반 경기가 불황이 되면 투자가 줄 거고요. 그럼 자금 수요도 줄어들 거고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대기업 등에서는 이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그럼 은행에서는 남는 여유 자금을 중소기업 쪽에다가는 대출 안 해주죠.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담보 능력이 있는 가계 쪽으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죠. 이때 되면 이제 또 상대적으로 금융 비용이 싸니까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과정을 납득하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약술해 드린 거고요. 그냥 일반 경기하고 뭐하고 주거용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순환적이다라는 것 정도만 뭐 인지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99페이지 가시면요.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그는 일반 경기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에 대한 그 뭐 사이클을 보면요. 이렇게 V자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U자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L자형도 존재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블 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약간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또 경기 불황으로 다시 또 침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쪽에 두 가지밖에 없죠. 경기가 안 좋은데 바닥을 쳤으니까 다시 회복할 것이란 얘기고 불황의 터널이 길어도 이제는 다 왔으니까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죠. L자형은 얘기는 못 하겠죠.
정부가 지금 우리 경기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죠? 불황이 끝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유형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요, 회복은 길게 이루어져요. 느리게, 완만하게. 이제 건축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후퇴 국면은 짧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과열이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뭐 분명해질 테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시장 경기가 뭐 냉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기 변동의 특성에 대한 것도요, 따로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출제하거나 한 선례는 없어요. 그 안에서 지문 발췌해가지고 오지선 다 구성할 때 활용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거기 9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 순환 국면별 특성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거기는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주 인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2000년 또 오늘 나왔네. 지난주 안 나오고 오늘 2000년 나오고 나머지는 또 오늘 다 전멸이네 또. 여기 오기 전에 뭐 본인들끼리 서로 연락하나? 카톡으로 연락해? 이번 주 내가 책임진다. 다음 주 니네가 와라. 뭐 이런 거야 또. 이게 한 번을 전체가 모여 본 적이 거의 없네. 다 나와서. 아니 졸업도 했다며. 졸업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다 망한 거야? 그리고 서로 근황을 모르는 게 이상하네. 친구들 아닌가? 세 사람이? 근데 서로 근황은 몰라. 이거 뭐 자, 여기 이제 경기 순환 국면별 이제 특징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국면까지는요. 일반 경기나 이제 부동산 경기나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고요. 안정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별도의 지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일반 경기 기준하면은 호황에 해당하는 국면이고요. 하향은 이제 불황에 해당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구별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줄 때는요, 포인트가 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이 됐다 그러면요, 종전에 비해서 뭐가 늘어나겠어요?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공실이나 공가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어들 것이고 거래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경기가 회복됐다는 조짐을 보이게 되면 투자 등에 대한 심리가 그만큼 커질 것이고요. 또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있죠. 이런 건 아무래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제목에서 대부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답을 유도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무슨 시장? 상향시장이죠. 모든 종류의 부동산 거래가 제일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최대에 이를 때가 무슨 시장? 상향. 그러니까 호황에 해당하는 국면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경기도 꺾일 수 있어요, 없어요? 꺾이면 얘하고 또 반대 양상이 나타나겠죠. 거래는 줄어들 것이고 공실이라든가 공가는 어떻게 돼요? 늘어날 것이고 투자 등에 대한 심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어들 것이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게 무슨 시장에서? 후퇴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목에서 기본적인 건 유추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에? 하향 시장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이 문을 열고 있어도 한 달에 계약서 한 장 쓰기 힘든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그래서 하나가 부동산 유통 활동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이제 누구를 중시할 것이냐 뭐 이런 관건이죠. 그죠? 경기가 회복이 되면 매도자하고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하시겠어요?
초기는 매수자 중시하다가요. 시간이 경과하면은 뭐를 중시하는 걸로? 매도자 중시로 이제 바뀌죠. 일단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비슷한 물건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죠. 뭐 서로 다른 뭐 특이한 유형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물건이 다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럼 선택은 매수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상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냐면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그거를 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는 불황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냥 그대로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점점 이제 매물이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문의 전화라든가 이제 사무실 찾는 고객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경기가 회복됐다고 단정을 하겠죠. 근데 그 시기가 한 달 사이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통상 한 3만기 정도 이렇게 몇 개월 진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있죠. 얘는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되겠어요? 기준 또는 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경기가 우리가 사이클 상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여기가 이제 회복적인 국면이라고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니까 이거 이전에 거래됐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현재 이 경기가 불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현재 시세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경기가 이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기준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지금은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한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확인하기 힘든 게요. 회복하고 그다음에 후퇴 국면이 있죠. 이거는 전문가도 파악하기 힘들죠.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하고 후퇴하는 타이밍을 둘을 다 할 수 있다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고 최소한 후퇴 국면이라도 알 수 있어도 굉장한 사람이죠. 투자해서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총각이 만약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해도 되지. 그냥 그것만 해도 되지.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게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무슨 시장이겠어요? 상향 시장이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호황이.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산 유통 활동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도자 중시하죠. 여기서가 이제 부동산 매도 법칙이 이제 가장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것을 다 이 사람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다 뭐가 되겠어요? 다 하한선이 되겠죠. 상향시장 국면하면은 이 정도 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어떻게 돼요?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이거를 시험상에서 한 3번인가 인용을 해줬어요. 바꿔서 상한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나와 이제 후퇴시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부동산 유통 활동에서는 얘네도 똑같죠. 초기는 누구를 중시하다가 매도자를 중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은 누구를 중시하는 걸로 매수자를 중시하는 걸로 바뀌죠. 왜냐하면 초기 쇠퇴기는요 바로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는 좋은데 뭐 이번 달에 거래가 조금 줄어든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겠나 뭐 이렇게도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는 좋다는 판단이 있으면 매도자를 중시하지만 결국 시장에 매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그죠? 문의 전화도 줄고, 그죠?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도 줄고, 이러면서 시세가 이제 조금씩 다운되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요 매수자들도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죠. 자기가 지금 이 가격에 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선뜻 매수하려 들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뭐가 되겠어요? 기준 또는 뭐가 된다? 상한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후택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 기준 가격이라고 봤는데 결국 그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되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을 때 거래된 가격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거나 후퇴되는 국면을 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불황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이제 유통 활동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수자를 중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다 뭐가 된다. 다 상한선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네 가지 유형에 대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주죠. 안정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안정시장은 별도의 지역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는 그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대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곳곳에 가게 되면요. 아파트 기준하면은 왜 주공 아파트 있죠. 대부분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대. 한 20평형대 아파트들은요. 항상 이 실수요층이 제일 두텁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가 항상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여기는 새로운 거래에 무슨 가격이 된다. 여기는 기준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시세가 안정적이란 얘기죠. 예? 만약에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수준은 없어요. 그냥 한 1, 2천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고요. 부동산 유통 활동에서는 안정시장에서는 유통 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한다 그랬어요? 예? 둘 다 중시하죠. 매도자가 매수하고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그죠? 매수자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중시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도 그 여러분 시험은 아닌데 다른 유관 시험에서는 이미 출제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순환 국면별 특징이 있을 때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바꿔서 내는 거예요. 오답을 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 한 줄만 빼갖고 딴 데서 낼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100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종류별로 나와 있죠. 하향 국면은 매수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3번 지문에 보면 상향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 지문에 가면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 틀렸겠죠. 상한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문 하나만 빼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의 이론에서 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 파트니까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미지 이론이라고 있어요. 거미집 이론은요. 이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 있죠. 상품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움직이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이론인데 요게 이제 그 경제 논리로 하면은 돼지하고 옥수수 이제 파동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돼지하고 옥수수는 이거를 사육을 하거나 재배할 때까지 뭐가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 많이 보죠. 갑자기 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학 이쪽에 관련 전공했던 양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여자들 피부 미용에 그거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면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무슨 수요가 확 늘어나겠어요? 돼지고기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서 돼지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얘를 길러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돼지 기르려면 또 사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또 옥수수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농가에서 이제 그동안에 재배하고 있던 감자, 옥수수 감자하고 뭐 이런 거 고구마 다 갈아엎고 이제 옥수수 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돼지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죠? 건강에 적신호 켜질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수요가 확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돼지고기 값이 이제 소위 한 대로 폭락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옥수수 심었던 농부 입장에서 보면 또 황당한 거죠. 간신히 키워놨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열받으니까 확 걷어버리는 거죠. 근데 또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하갔다고 들어와가지고 돼지에 있는 콜라겐만큼 또 피부 미용에 죽이는 게 없다고 또 얘기하면 다시 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학계론에서는 이 돼지고기하고 옥수수는 출연을 못해요. 부동산 학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상품은 부동산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하고 옥수수는 그냥 참고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가끔 모의고사에 보면은 일반 상품에 대한 것도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학에서는 가장 취급하는 상품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잘 등장 안 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요 공급에 시차가 있는 상품의 설명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얘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큰 거예요? 진폭이 크죠. 예, 진폭이 큰 이유는 뭐가 존재해서 그래요? 타성기간이 존재해서 그렇죠. 일반 경기의 움직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의 움직임은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양상을 띠죠. 이유는 왜냐하면 부동산 공급은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됐다 해서 물량이 바로 못 들어오죠. 또 경기가 침체했다고 해서 이미 공급된 물량을 바로 소진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거미집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가정이라고 있어요. 기본 가정은요,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요. 이걸 T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기의 공급량이 있죠. 이건 전기 가격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T-1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왜 적어드리냐면 T라는 게 현재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T-1이니까 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이 수요하고 공급 함수 대입해서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 계산할 때 T가 들어가 있고 T 플러스 1로 줬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현재 다음 기니까 수요가 변하는 거를 갖다 표시해 준 거죠. 근데 이제 학생분들은 또 갑자기 여기에 T하고 뭐가 있으니까 T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고민한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유인 지문으로 준 거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균형 가격 구하는 거 해봤었죠. 에? 암산으로 되나요? 작년에 준 게 T에서 이게 T 플러스 1로 바뀔 때 수요 함수가 900 P에서 얘가 1500 P로 바뀌고 공급 함수는 그냥 2P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로 계산이 돼요? 암산으로 계산이 되죠. 암산으로. 그잖아요. 위에 거부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숫자는 그냥 있잖아요. 상수는. 부호만 2개 있잖아요. 부호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암산은 되는 3P가 900이잖아요. 그럼 P가 얼마? 300. 그럼 300을 구했잖아요. P에다 300 대입하면 900에서 300 빼면 이제 600이잖아요. 2 곱하기 300 하면 6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1500 P로 바뀌었으니까 3P가 1500이잖아요. 그러니까 P가 얼마겠어요? 500일 거고. 그럼 P가 500이면은 1500에서 500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0 나오겠죠. 2 곱하기 500 해도 1000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변화되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주어졌을 때 내용이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만큼 변한 거고 얘는 600에서 얼마로? 10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은 400. 그 두 가지 변화가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출제자는 이건 2번 쓴 거예요. 출제할 때. 그 이전에는 900 P에서 얼마로? 1200 P로 변했다고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더 늘려서 얼마로? 1500 P로 이제 한 번 더 해준 거죠. 이렇게.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제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게끔 해주고.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전기 가격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3월 23일인가요? 23일 날 대전에 주택이 100채가 완공이 됐어요. 그럼 이때 요 100채라는 것은요. 현재 3월달 지금의 이 시세를 기준해서 얘가 완공이 되는 건 아니겠죠. 얘가 1월달에 지어서 바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2016년 9월달에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착공이 들어간 게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물량은 현재 가격에 반응한 게 아니라 어디 가격에? 전기 가격에 반응한 게 지금 들어온 거죠.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금기의 공급량은 어디 가격에 반응한 것이다. 전기 가격에.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표현은 뭐냐면 그러면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는 거죠. 이 공급자들은 현재 이 가격, 그때 당시의 가격이 얘들이 완공이 될 때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 경기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한다, 안 한다? 합리적인 예측은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3월 달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때 이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늘었을 때 공급. 에? 공급. 에? 증가 말고요. 증가 말고. 뭐 불변.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단계는 공급은 변화가 없다고요. 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상승하겠어요?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 물량이 완공이 될 때까지도 그대로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바로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2018년 한 7월 달쯤에 A라는 건설이 착공이 들어간 거예요. 한 300채 정도. 근데 얘가 쭉 진행이 돼서 2018년 예를 들어서 12월이 되었을 때 연말이 됐을 때 얘네 계속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전히 공급 들어온 물량은 없으니까 뭐는 비싸겠어요. 가격은. 그러면 이때 B 건설사가 착공을 또 한다는 가정이에요. 또 한 뭐 200채 정도. 그럼 이게 해가 바뀌어가지고 2019년 3월 달이 됐다고 그래서 얘가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얘 계속 짓고 있고 얘도 계속 뭐하고 있겠어요. 짓고 있고. 그럼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C 건설사가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먼저 착공이 들어간 애들이 완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짓고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 상품을 걷어들일 수는 없어요.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완결제야. 그러니까 완결제라는 거는 상품이 완성이 돼야지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짓다가 걷어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순차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완공이 돼서 시장이 출하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상태로 바뀌겠어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일반적인 기울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요. 얘가 완만하고 얘가 가파르니까 지금은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형태밖에 없어요. 지금 수요에 비해서 뭐가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바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미집 모형에서 보면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 발산형이 있고 순환형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수렴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출제해 줄 때 27회, 26회, 25회, 24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만 빼고 나머지는 A는 전부 다 수렴형으로 준 거예요. 출제했을 때. 전부 다. 나머지 B만 발산 또는 순환형으로 준 거예요. 패턴이. 그러니까 재작년만 한번 바뀐 거예요. 재작년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이때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착공이 들어갈 때는 무슨 상태다? 초과수요 상태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지을 때 짓다가 먼저 착공 들어간 애가 완공이 되면 물량 부족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여기서 새로운 균형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공급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얘네들이 뭐가 되면 완공이 되면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공급 상태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침체하겠죠.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어떤 공급자도 새로운 착공을 하려 들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역시 또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이. 그러면 다시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되면서 완공 무렵에는 또 초과 공급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경기는 어떻게 돼요? 침체할 거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가 살아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이 가격에 반응해서 또 착공 들어가고 완공.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거미집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제 거미집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뭐가 반복이 돼요? 초과 수요와 초공급, 초과 수요와 초공급, 초과 수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시차가 존재한다는 시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뭐가 커요? 진폭이 큰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미집 모형이 안정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안정 조건에 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돼 있어요. 그죠? 안정 조건에 보면 무슨 형이 있어요? 수렴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네, 순환형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렴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 들어가는 게 수렴형이고요. 발산형은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할 수 없고요. 순환이라는 거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면서 평행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균형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게 순환형이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인 거죠. 무슨 형이? 수렴형이. 그러면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을 보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에 뭐가 있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둘 중에 어느 게 더 탄력적이겠어요?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얘가 비탄력이고 조금 아까 확인해 봤잖아요. 수요는 늘어나도 공급이 바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 무슨 형? 수렴형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수요 곡선에 기울기 하고요. 공급 곡선에 뭐 하고?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비탄력적인 애가. 그리고 이 수요 곡선에 대한 기울기의 절대값이 있죠. 그리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을 보게 되면 이 기울기 값도 뭐가 큰 거예요? 공곡선의 기울기 값이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수요곡선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명시하죠. 그렇죠. 이게 왜 절대값으로 명시해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보가 붙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예보를 넣게 되면 계산할 때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무슨 값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절대값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0.8이 있고 0.6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느 게 커요? 어? 얘가 크다고요. 절대값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명시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부호만 붙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큰 거예요? 수요곡선 기울기 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형이라고요. 발산형. 이게 27회 때 나올 때 이렇게 준 거예요. 출제자들이. 그러니까는 기울기의 무슨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라고 이걸 줘야 돼요. 이거 안 주면 오류예요. 오류. 이거 예전에 문제가 24회, 25회, 26회, 20회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24회 때 이거 등호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박스에다 놓고.
그럴 때 출제자가 뭐를 뺐냐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절대라는 표현을 뺀 거예요. 빼갖고 오류가 발생해서 전항정답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3번 연속 더 냈어요. 그래서 낼 만큼 내고 이제 원을 풀었기 때문에 작년엔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아니,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탄력성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인식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수혜량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만약에 10%가 변했을 때 수혜량이 2%가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럼 10분의 2면 얼마 나오겠어요? 0.2니까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역순면은 이게 뒤집어진다고요. 이게 가격이고 얘가 수혜량이에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10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온다고요. 비탄력적일 때가 탄력성이 값이 더 크게 나온다고요. 이게 비탄력적일 때가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릴 때.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뭐 그것까지는 뭐 원해도 괜찮아요. 일단 뭐만 하나 쓰면 돼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기울기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게 나타나는 게 무슨요?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그리고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수렴형은 뭐가 더 커요? 가격 탄력성이 더 큰 거예요. 그죠? 대신에 기울기는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발산형이 들어가면 얘는 얘하고 반대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럼 얘가 크다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수요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곡선의 기울기 있고 수요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이 있고 공곡곡선 기울기의 값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얘들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순환형 애들은 따로 할 게 없죠. 얘는 다 같다는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수렴형만 딱 정리하면 발산형은 얘하고 반대니까. 순환형은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물어볼 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물어볼 때가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거기 여러분들이 10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7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거미집 이론에서 6번 문제 있죠. 그 6번 문제 보면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이게 수렴한 모형이 아니라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은 밑에 기울기 물어봤잖아요. 그 등호 반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여기 보면은 23의 수정이라고 해놨죠. 왜 수정이나 해놓은 거냐면 거기서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빠진 거예요. 그냥 수요곡선의 기울기 값으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오류가 발생해서 전항정답 처리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보시면 A 부동산이 있죠.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0.3이고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0.7이잖아요. 그 뭐가 커요? 공급선 기울기 값이 크잖아요. 그러면 걔는 무슨 형이겠어요? 수렴형이죠, 수렴형. 그러니까 A는 다 수렴형을 준 거예요. A는. 그러니까 B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같잖아요. 0.5, 0.5. 그 걔는 순환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문제 8번 있죠. 8번을 보면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은 A 부동산 시장 있죠. A 부동산 시장에 보게 되면 2P는 500 마이너스 QD를 줬고요. 그 다음에 3P는 300 플러스 4QS를 줬을 때 여기 이렇게 수량이 들어간 것은 이건 기울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배열을 해줄 때 여기 만약에 가격이 들어가면 그건 탄력성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탄력성의 크기를. 그러니까 여기 수량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기울기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2P니까 P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3P니까 P가 100 플러스 3분의 4 QS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분의 4가 있고 2분의 1이 있으면 값이 어느 게 커요?
3분의 4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슨 형이다? 수렴형. 그래서 A가 수렴형 준 거예요. 여기도 수렴형. 그러니까 계속 A를 무슨 형으로 줬겠어요? 계속 수렴형으로 준 거예요. 27에 한 번만 빼고. 그 다음에 B는, 여기는 P는 400-2QD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만 EP는 100 플러스 4QS라고 줬을 때, 이게 이제 또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죠. 그럼 P는 50 플러스 2QS일 거 아니에요. 그럼 기울기 값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무슨 형? 순환형, 순환형. 그러니까는 A는 수렴형, B는 무슨 형? 순환형. 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양반은 낼 수 있는 양은 다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또 나오면 어차피 낼 수 있는 파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용어만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에? 어디서 강하게 나타난다? 주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택은 필수제잖아요. 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걔는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경기 변동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상업용, 공업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기준에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할 때 그 정리도 그때 이거 102페이지에 가시면 10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예,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주택은 생필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론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게 필수제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격에 대한 어떤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시장론이 있어요. 이제 시장론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